네, 시사 20일 오늘은 18대 대선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기방송 처음 출연이시죠? 인터뷰는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이 청취자분께 나오셨으니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한신대학의 이혜영 교수입니다. 국제관계학부에서 정치학,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18대 대선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55%의 득표율로 과반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했는데 이 박 후보 승리의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되게 그 정치적인 이 어떤 경쟁이라든가 싸움에서 승패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도 이기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못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선거를 분석할 때 세 가지를 필수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물이고, 네. 두 번째가 구도, 그다음 세 번째가 전략 이렇게 되겠는데. 우선 인물로 본다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 후보 지금 당선인이죠. 예. 예, 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정감,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잠시난 그런 게 있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인물로서는 뭐 크게 서로가 이렇게 비등비등한. 근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네. 선거 초반에 이 문 후보 쪽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프레이밍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나중에 정권 심판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상당히 큰 보이지 않는 에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개의 경우 그 박정희 시절에 대한 사람들의 향수, 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혜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경제 성장 때문에. 예.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뭘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뭘 우리가 수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이 두 개의 프레임을 이렇게 서로 같은 차원에 놓고 펼쳤을 때 그렇게 이게 이익이 되는 그 프레임이 아니었다는 이런 전략적인 이 실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또 막판에 국정원요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문 후보 쪽에 좀 과도하게 대응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와의 그 단일화 문제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하는 이런 걸 시도했지만 실은 좀 덜 아름다운 단일화 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제 노장청의 표심을 자극했고 또 위기의식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략적인 면에서 박근혜 후보가 다소 좀 앞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율이 75.8%, 이 97년 15대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옵니다만 예. 저는 이 인구학의 승리라 이렇게 부르고 싶거든요. 무슨 예. 말이냐면은 지난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구학적인 구조 변화, 다시 말해서 50대 이상하고 20, 30대의 인구수를 비교해 봤을 때 50대 이상 인구가 전자보다 그러니까 20, 30대보다 70만이 더 많은 이런 조건이 굉장히 저는 구조적으로 작용을 했다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뭐냐면 20, 30대의 투표율하고 5060의 투표율이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투표율이 높은 조건에서 이 5060의 표심이 특히 위기의식에 몰리면서 박 후보 쪽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선거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것 아니면 저거 식의 아주 압축된 정치 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또 투표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뭐 상당히 총력전을 피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화두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저 경제 민주화와 민생. 뭐 다시 말하면
뭐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박근혜 새 정부에게 주어진 국민 경제에 대한 과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우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양 후보 쪽하고 이렇게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박 후보 쪽, 박 당선인 쪽 이 대표하는 분하고 문재인 후보를 대표한 분들이 가지고 온 각각의 경제 공약을 쭉 비교를 하는데요. 그 두 개의 차트를, 두 분이 각각 차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똑같아요.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복지를 똑같이 목표로 제시를 했고, 마찬가지로, 박 후보 쪽에서도 예. 이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이 세 가지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은. 그렇지만 대개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도 이 부분들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박 후보로 이제 당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이 세계의 화두,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할 거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복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이제 과제로. 그렇죠. 이제부터 과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복지만 하더라도 이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이 제시했던 그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하더라도 뭐 100조가 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막막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자리만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매년 일자리가 한 20만 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공약에 나온 대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 볼 때 경제 성장이 1% 되면 일자리가 대략 한 6만 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매년 2% 정도, 2, 3% 정도 더 성장을 해야지 약속했던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이 경제의 볼륨이나 이 구조로 봐서 매년 그렇다면 2, 3%씩 어떻게 더 성장할지는 사실은 막막합니다. 이거는 참 박근혜 후보 당선인 쪽에서도 어떻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외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이 예. 계속되고 있고 예. 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또 화랑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또 재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은 뭐 수백조가 재벌의 금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내 유보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돈을 풀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돈을 풀 재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잘 풀려야지 술술 풀릴 텐데 그렇죠. 잘못하면 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약속은 했지만 예.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넘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벽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아직 그때 사과는 일단 다 하고 예. 정리됐는데 아직도 국민들 감정 속에는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미심쩍죠.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 초입에 그 인혁당 사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태생적인 그 박정희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뭐 아버지니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 혹은 박정희주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는 거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주의란 독재 더하기 성장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민주화된 조건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뭐 독재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 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어떻게 새로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과 청사진을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 민주화된 조건에서 경제 성장 이루면서 이 박정희 시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뭐 발전적으로 개성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바람직한 거고. 예. 그런데 이 내외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만 않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됐으면 아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고치거나 이게 협조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석이 넘는 의석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유리한 정치적 조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이 박정희 시대의 그 부정적 유산, 독재라고 하는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이 특히 양극화라는 조건에서 성장을 하되 또 아까 일자리라든지 복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히 이중 삼중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죠. 이 대통합과 관련된 문제고 예. 앞에 거는 이제 일자리 경제민주화 관련된 얘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선 얘기 좀 다시 한번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세대 간 대결이 좀 매우 극명하게 좀 드러난 선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대국민 통합의 우선순위로 세대 간 화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노사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이번에 또 드러났지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지역 갈등, 그다음에 뭐 성별, 그다음에 또 계층 갈등, 네. 각종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2030 대 5060이 마치 세대결처럼 비춰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인구학적 우위에 있는 5060 세대가 뭐 승리를 한 셈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이 조사 연구에 따른다면 이 다양한 여러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가장 크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제 계층 갈등이었습니다. 계층 갈등. 그리고 이 계층 갈등이라는 게 또 동시에 세대 갈등하고도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에 이제 이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할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아마, 이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공약하고도 관계해가지고 일자리하고도 다 관계돼 있죠.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대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또 분배의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그게 또 분배의 문제라고 또 경제 민주화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박근혜 당선인의.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과제들을 특히 그 가운데 계층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 참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높은 투표율은 야당에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적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50대 경우 한 90% 가까운 그런 놀라운 투표율까지 보이기도 했는데 앞서 이제 선거의 구도 틀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인구학 얘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노년층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장년층의 그 투표율이 높고 그 보수화 성향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노장년층들의 적극적인 그 투표 참여 이게 바람직한 건지 어떤 건지. 근데 물론 투표 자체가 참여하는 건 좋은 건데. 예,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가령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에서 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접경지대. 그런데 지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당시를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최문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데도 접경지에서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반드시 이번 이 경향이 뭐 앞으로 보수로 굳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이슈와 그다음 인물의 혹은 구도에 따라서 이건 또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쪽이 유리하다 하는 그 가설. 동시에 특히 40대 표심이 결정적이다 하는 또 가설 이것도 깨졌거든요. 다 깨졌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수도 없이 수많은 이 돈이 또 이게 또 지불이 된 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큰 하나에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언론도 그렇습니다. 이게 투표율하고 지지율을 혼동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지지율이 높은 걸로.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30 세대 안에도 보수 수문표가 있는 거고 5060 안에도 분명히 그 진보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검증되지 않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한테 유리하다는 가설 자체는 처음부터 저는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이었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저는 그래 봅니다. 이 투표율하고 지지율을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이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돈 낭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이제 세대 간 갈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질문 한번 더 드려보면은, 이게 지금 서로가 공유를 못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교류가 적어서 이런 거 아니냐, 세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묘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계 안에서도 뭐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죠. 이거는 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죠. 뭐 그렇죠. 저는 그 자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기능하게끔 그런 어떤 사회적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 장면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것은 동시에 의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또 이 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스택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박정희 시대의 평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표심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향후에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뭐 표로 가기 전에 물론 서로 이 소통, 토론,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갈등들이 첨예화되지 않게끔 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불필요한 갈등이거든요. 과거사를 놓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하는 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가 세대 간 지역 간로 이제 분열을 넘어서 건전한 이제 토론과 경쟁으로 이렇게 성숙이 돼 가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석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선거의 이 불문율이다, 뭐 또 공식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깨려지고 새로운 기록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양 후보 사이의 표차가 108만 표 아닙니까? 그래서 본다면 이제 그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이제 뭐 어떻게 당선이라고 하는 그 이제 거머쥐지만 상대 쪽인 민주당 쪽 문재인 후보 쪽에서 보자 이게 108번뇌가 시작된 거거든요. 하필이면 또 108만 표고. 그러네요.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박근혜 후보는 51%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반대하는 후보들이 그 유권자들 아닙니까? 동시에 국민들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훨씬 큰 표차로 승리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부터 박근혜 새 정부가 배우지 않는다면은 아마 한 5년 후에는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MB의 실패, 그럼 또 이게 박근혜의 실패를.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건 재앙이죠. 그 특히 예를 들어 약속했던 일자리, 약속했던 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9%를 저는 이 박근혜 당선인이 언제나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반대한 49%가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렇게 해야만 이게 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49%가 51%에 승복을 하고, 또 51%는 49%의 목소리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51% 과반수 넘는 대통령이 처음이라 그랬는데, 87년이 처음이라는데, 결선 투표 안 가고도 49% 받고도 떨어진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49%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남는 수치인데. 그걸 감안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양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희망보다는 좀
많이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특별한 그런 까닭이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정치학자의 시선으로 예. 사안을 보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까지 뭐 우리도 이제 선거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부터 4번, 5번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학습 효과가 국민들한테도 누적이 되는 거고 동시에 뭐 학자들이나 학계에도 그런 결과들이 이제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예상 가능한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 MB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경제민주화, 복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다행이죠, 그래.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공약을 내걸었고 복지를 또 이런 거 굉장히 나름대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평가할 부분이 된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MB 정권 들어가지고 임기 초가 상당히 중요한데 MB 정권 들어서는 그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사실 한동안 발목이 잡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근혜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임기 초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라고 좀 보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경제 각종 좀 지표 관리 물론 하겠죠. 우리나라 그 관료들, 그러니까 유능한 관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쪽에도 뭐 유능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압도적 표차로 이긴 다음에 이 승리감에 도취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또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지뢰를 밟은 셈이죠. 그러다가 국정과 정부 초반에 그 뭐 석 달, 넉 달을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감에 도취된 이 자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만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이혜영 교수께서는 학자이시고 또 대학 강단에 직접 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학자 교육자로서 박근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또 국민들의 행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 같은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지적재산권을 주장해도 될 만한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선거 국면 훨씬 이전부터 뭐 복지에 대해 박근혜 그 의원 시절에 쭉 신경을 써 왔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도 그냥 뭐 어디 뺏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그 자기 부분이 있어요. 자기 몫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동시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라든가 우리 사회가 아까 양극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습니다. 복지를 해야지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속들을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 이미지가 당선인 이미지가 그 약속의 정치인 또 스스로 그런 걸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공약을 지키는 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747 공약처럼 이명박 정부 그냥 한마디 하고 있어버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이 교수께서는 또 이제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이신데, 북한 김정은 체제 또 중국의 시진핑 시대의 개막,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출범 속에서 이제 동북아 정세가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박근혜 새 정부 어떤 외교와 대북 노선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누구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 대북 정책은 저는 상당히 변할 거라고 봅니다. 또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그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 한반도 정세를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친미 일변도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이 외교 세계에 영원한 적 우방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G2 시대에 이 걸맞는 균형 외교,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사이에 저는 그 균형 외교를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이명박 정부의 그 거의 뭐 FT 외에는 통상회의를 한 게 기억이 없는데
좀 이렇게 그 통상 외교도 좀 이렇게 FTA 일변도, FTA 지상주의를 좀 탈피해서 다양한 형태의 좀 통상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다변화하고 예. 좀 균형적인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게 또 저는 가장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외교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외교나 내치나 전부 균형을 꼭 맞춰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51% 대통령이 예. 이제 49% 목소리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행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충분히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꼭 당부하고 이 새 정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말씀 다 드린 거지만은 그 이 51% 대통령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첫 번째 과반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나머지 49%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아마 인식을 하실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 그 다음에 이 뭐 또 당편까지도 소외받는 지역이 없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공약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충분히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이 MB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이혜영 교수 모시고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말씀 나눴습니다. 이혜영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